그 남자는 아주 오랫동안 신데렐라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그녀 옆에 한 어린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내 딸이라고.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에어컨 바람이 쨍하게 도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넥타이는 답답했고 셔츠는 등 뒤에 축축하게 들러붙는 것 같았다. 권은우, 한국 최대 IT 기업 K-테크의 CEO. 48살에 나는 이 사회에서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였다. 번쩍이는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내가 손짓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기업이 내 뒤에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젊은 거장, IT 업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들은 내 안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이 광활한 도시에서 나는 늘 혼자였다. 새벽녘에 일어나 20평 남짓한 주방에서 식모가 미리 차려놓은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를 혼자 먹었고 주말이면 텅 빈 저택의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고리타분한 고전 음악을 들었다. 결혼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다.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은 시작부터 불행했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다. 이혼 후 나는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K-테크는 그렇게 내 유일한 자식이자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잠든 고요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허기에 시달렸다. 그것은 물질적인 허기가 아니라 영혼을 좀먹는 듯한 공허함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냐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게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그녀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 기억 속의 신데렐라. 내가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놓쳐버린 사랑, 이름도 성도 모른 채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다. 첫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짧고 강렬했던 만남. 나는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그러는 사이 그녀는 내 삶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한때는 미련하게도 그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단서가 없었고 당시에 나는 지금처럼 막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렇게 있는 듯 살아왔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권은우는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라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로봇 같다고. 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감정은 사치였다.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감정의 동요를 억눌러야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특히 이따금씩 찾아오는 새벽 불면증에 시달릴 때면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메마른지 뼈저리게 느꼈다. 내 모든 부와 명예가 과연 행복으로 이어지는가?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가?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한 장의 사진을 훑었다. 낡고 바랜 사진, 앳된 얼굴에 나와 수줍게 웃고 있는 그녀. 그 시절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어설펐고 그녀는 더 빛났다. 그녀는 내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런데 나는 그 빛을 너무 쉽게 꺼뜨렸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찾으려는 이유는 단순한 미련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를 통해 나는 내 영혼의 파편들을 다시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찾는 일을 은밀히 진행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맡겼고 내 개인적인 집착으로 치부될 만한 이 일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를 찾는 일은 내게 일종의 구원과도 같았다. 내가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과정,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길고 긴 수색의 끝이 보였다. 내 비서실장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이윤지 씨, 맞으실 겁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간단한 주소가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세월의 흔적을 조금 더했지만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그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날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였다.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묶고 밝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 나는 사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매와 앙증맞은 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 설마, 아니, 그럴 리가. 봉투 속 메모에는 작은 동네 빵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행복한 빵집.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무실을 나섰다. 내 발걸음은 마치 홀린 듯이 빨라졌다. 성공과 명예, 부유함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 찼다. 확인해야 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차가 낯선 동네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설 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울렸다. 빵집의 유리문에는 행복한 빵집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 냄새는 고급스러운 집무실이나 차가운 저택에서는 맡을 수 없는 따뜻하고 정겨운 향이었다. 손님은 나 한 명뿐이었다. 빵 진열대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하얀 제빵사 모자를 쓰고 있었고 밀가루가 조금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빵을 포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고 부드러웠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시간은 1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그 시절의 윤지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꿈 많고 해맑은 23살의 여대생이었다. 나는 사업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매일같이 밤을 새우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25살의 청년이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위로였고 지친 내 삶의 작은 안식처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내 눈앞에 있었다. 세월의 흔적은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움을 더했고 그 흔적만큼 그녀의 눈빛은 깊어져 있었다. 윤지혜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속에 담긴 것은 놀라움, 경계심, 그리고 희미한 슬픔이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나는 지금의 권은우처럼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존재였을 테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빵 포장을 멈추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그때 빵집 한쪽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빵집 안으로 들어선 낯선 남자, 즉 나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그 아이였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통통한 볼.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아이는 나를 보며 수줍게 웃었다. 아이의 눈이 웃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익숙함과 함께 가슴 한편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눈웃음은 내 어릴 적 사진 속에 나와 꼭 닮아 있었다. 윤지혜는 아이가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굳어있던 표정에서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과거를 부정하려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에 숨이 막혔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사람을 만났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왔지만 아이의 존재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저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나는 바보 같은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진열대에 있는 빵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 하나 주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빵을 포장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벽이 세워져 있었다. 계산을 하는 짧은 순간 나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미묘한 냄새를 맡았다. 빵 냄새와 그녀만의 은은한 향기.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듯한 옅은 땀 냄새. 그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닮은 아이가 있었다. 저 혹시 아이 이름이...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삶이에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예의 바른 거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심은 충분히 날카로웠다. 나는 더 이상 캐물을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포장된 빵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왔다. 문을 닫고 뒤돌아서는 순간 빵집 안의 아이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이의 맑은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작은 손짓에 멍하니 손을 흔들어 주었다. 차에 올라탔지만 나는 시동을 걸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냉랭한 태도와 아이의 순수한 눈빛,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아이는 내 딸인가? 이 의문은 내 심장을 망치로 두들겨 패는 것 같았다. 왜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내게서 숨었을까? 나는 분노보다는 죄책감과 후회에 짓눌렸다. 내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아이는 내 곁에 있었을까? 행복한 빵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나는 깊은 고통에 빠져들었다. 나는 수년간 쫓아온 환상 속의 신데렐라를 찾았지만 그 신데렐라는 이미 내게서 멀어진, 그리고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빵집을 쳐다봤다. 윤지혜가 아이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밝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여서 나는 그들의 삶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도저히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 아이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이 아이를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삶에 들어온 이 작은 존재는 마치 꺼져가던 내 영혼에 불씨를 던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빵집에서 사온 빵은 포장된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빵에서 나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냄새에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결국 침실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앨범과 몇 장의 낡은 사진, 그리고 풋풋한 시절에 내가 쓴 일기장 몇 권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중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우리는 마냥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녀는 내게 기대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약속했었다. 나는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며 밤샘 스터디를 하던 시절이었고, 그녀는 대학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우리는 그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지치면 그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시켰고,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커피를 건네주었다. 그녀의 미소는 나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 그러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닮은 듯 달랐다. 나는 야망이 컸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강했다. 성공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반면 그녀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삶을 꿈꿨다. 작은 빵집을 열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그 꿈은 당시의 내게는 너무 작고 시시하게 느껴졌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말이다. 우리는 졸업과 동시에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다. 나는 미국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부모님의 작은 식당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나중에 성공해서 꼭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나는 그녀의 망설임이 못마땅했다. 내게는 오직 성공만이 보였고 그녀의 꿈과 삶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나는 그녀를 잠시 놓아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잠시가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는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결국 바라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나는 앨범을 덮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불빛들 중 어느 곳에 그녀가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내 딸일까? 나는 더 이상 이 의문에 짓눌려 있을 수 없었다.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었던 성공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일 당장 그녀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미팅과 보고서에 파묻혀 있었겠지만 오늘은 도저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빵집이 있는 동네로 차를 몰았다. 어제와는 달리 빵집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갓 구운 빵을 들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가슴 따뜻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빵집 밖에서 서성거리며 그녀와 아이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지혜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아이는 빵집 한편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종종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지혜는 아이에게 사랑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 둘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부러움, 질투,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저토록 따뜻한 삶을 놓치고 텅 빈 성공만을 움켜쥐고 살았구나. 해가 질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빵집으로 들어섰다. 빵집은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혜가 빵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아이는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윤지혜 씨,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어제보다 단호했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혜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처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지혜 씨, 부탁입니다. 나는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다. 그때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는 아이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은 마치 그녀의 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했다.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는 내 어린 시절의 목소리와 겹쳐지는 것만 같았다. 지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절대로. 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빵집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홀린 사람처럼. 나는 내 모든 스케줄을 뒤로 미룬 채 그녀와 아이를 훔쳐보는 것에 몰두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빵집 근처 건물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임시로 빌려달라고 지시했다. 그곳에 앉아 나는 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거나 서류를 검토했지만 내 시선은 늘 창밖, 빵집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놓치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을 보았다. 윤지혜는 매일 새벽 4시면 빵집에 나와 반죽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온 힘을 다해 반죽을 주물렀고 그 손길에서 빵은 생명을 얻는 듯 했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대했고 그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다. 아이들은 그녀가 만들어준 곰돌이 모양 빵을 들고 환하게 웃었고 노인들은 따뜻한 우유식빵을 사가며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빵집은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가 오가는 사랑방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차갑고 공허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아이, 유진이, 나는 유진이가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엄마와 함께 빵집 청소를 하는 모습, 빵 반죽을 가지고 엉뚱한 모양을 만드는 모습들을 지켜보았다. 유진이는 늘 밝고 사랑스러웠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순수한 웃음소리는 빵집 전체를 채웠다. 나는 가끔씩 빵집 앞에 서서 그녀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녀들을 지켜보았다. 한 번은 유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윤지혜는 쏘스라치게 놀라 아이에게 달려갔고 아이를 꽉 끌어안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의 품에 안겨 이내 울음을 그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따뜻한 품,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였을까? 내가 함께 있었다면 그녀는 저토록 힘겹게 홀로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되었을까?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다가갈 방법을 고민했다. 무작정 찾아가서 아이를 확인해야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의 경계심은 더욱 커질 테고 나는 영원히 그녀와 아이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나다운 방식이 아닌 가장 진심을 담은 방식으로 나는 비서실장에게 그녀의 빵집에 필요한 모든 제빵 장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해주라고 지시했다. 물론 나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익명의 후원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동화책과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보내주었다. 윤지혜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쪽지를 보냈다. 익명의 후원자님께 보내주신 장비와 선물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정성 가득한 글씨를 보며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아직 변치 않았음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가 빵집 앞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고 달려가려 했지만 이내 멈춰 섰다. 그녀의 엄마가 없는 곳에서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는 놀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가, 왜 울고 있니?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가 너무 아파요. 아침부터 열이 많이 나는데 빵집 문을 닫을 수가 없대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윤지혜가 아프다니 그녀는 늘 밝게 웃고 있었는데 아이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빵을 굽고 싶었는데 아직 반죽이 너무 어려워요. 엄마가 못 도와주니까 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빵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이는 그런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혼자 할 수 없어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왜 그녀의 곁에는 내가 없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아가 울지 마렴. 아저씨가 도와줄게. 나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유진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진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빵집 안으로 들어섰다. 빵집 안에는 열에 들떠 힘없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윤지혜가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내가 나타난 것에 놀란 듯 눈이 커졌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일단 병원부터 가요.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나를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때 유진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그 작은 아이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윤지혜는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 일으켜 채태웠다. 유진이는 뒷좌석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 둘의 모습을 백미러로 바라보며 내가 드디어 이들의 삶에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나는 이 작은 틈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윤지혜는 고열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내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경계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유진이가 빵집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요. 내 말에 지혜는 놀란 눈으로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지혜는 미안한 표정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유진아, 엄마 괜찮아. 나는 그 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텅 빈 옆자리를 그리고 아이의 아빠 자리를 무책임하게 비워두고 살았다. 나는 지혜에게 말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지혜는 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내게 더 깊은 자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내 삶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다. 밤늦도록 윤지혜는 링거를 맞았고 나는 그 옆을 지켰다. 유진이는 피곤했는지 내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 향과 빵 냄새가 섞인 듯한 따뜻한 냄새가 났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 좋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내 품 안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지만
분명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의 열은 내렸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우리는 함께 빵집으로 향했다. 빵집 문을 열자 어제와 똑같은 따뜻한 빵 냄새가 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빵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도왔다. 그녀가 힘들게 들고 가려던 반죽 그릇을 대신 들어 옮겨주고 빵 포장을 도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내 도움을 거절했지만 내가 묵묵히 곁에서 그녀를 돕자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빵집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신나게 손님들을 맞았고 빵집은 활기로 가득 찼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작은 공간이 얼마나 큰 행복을 담고 있는지 깨달았다. 지혜는 빵집을 닫을 시간이 되자 나에게 말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차갑지 않았고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요. 아니, 그냥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우 씨, 우리는 이미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세상이 있고 저는 제 세상이 있어요. 이대로 그냥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와의 거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니, 지혜 씨,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내 세상은 이미 변했어요. 나는 당신과 유진이를 만난 순간부터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제발, 내게 기회를 줘요. 내가 얼마나 당신과 유진이에게 미안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그리워했는지.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혜는 내 눈물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이토록 나약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유진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엄마, 아저씨랑 싸우지 마. 아이는 우리의 손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유진이의 순수한 눈빛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혜는 유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았다. 지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개 끄덕임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승낙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아이를 데리고 내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비어 있던 저택은 순식간에 온기로 가득 찼다. 유진이는 넓은 집을 신기해하며 뛰어다녔다. 지혜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내가 이 모든 성공을 왜 이루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내 저택의 넓은 거실은 며칠 만에 낯선 온기로 가득 찼다. 유진이는 조심스러웠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집 안 곳곳을 누비며 숨바꼭질을 하자고 졸랐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숨바꼭질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진이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지혜가 짓는 미소는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빵 굽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지혜는 내 집의 주방에서 빵을 굽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선물한 최신식 오븐을 능숙하게 다루며 반죽을 주물렀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녀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은 이제 이 집의 주방에서 따뜻한 향기로 피어나고 있었다. 유진이도 지혜 옆에 서서 작은 앞치마를 두른 채 빵 반죽을 쪼물락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지혜는 여전히 내게서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식사를 하고 유진이와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도 경계와 불안이 맴돌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유진이를 재운 후 조용히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은우 씨,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유진이도 이제 학교에 가야 하고. 그녀의 말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 씨, 나는 당신과 유진이를 내 곁에 두고 싶어요. 영원히. 지혜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말로도 그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나는 유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잘라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나는 이미 유진이가 내 딸임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나는 잠을 설쳤다. 그리고 며칠 뒤 비서실장이 검사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유진이는 나의 친딸이었다. 나는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딸, 내가 15년 동안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나의 딸. 내 가슴에는 희열과 함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지혜를 찾아갔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서류를 읽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류를 꽉 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요. 지혜 씨,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오직 이것뿐이었다. 지혜는 울면서 내게 말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함께 울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그녀의 두려움을, 그리고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왜 이제야 그녀를 찾았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고 그리워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은우 씨, 솔직히 아직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나는 그녀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유진이가 잠든 방으로 향했다. 유진이는 천사처럼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준 것은 단순히 혈연적인 연결고리만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잊고 살았던 사랑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나는 이 아이와 그녀를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업무에 파묻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업무만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유진이와 지혜가 빵을 굽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만든 따뜻한 빵을 함께 먹으며 아침을 시작했다. 나는 유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그녀를 데리러 갔다. 나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았다. 유진이는 내가 자신을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내게 세상에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보상이었다. 나는 지혜에게 빵집을 다시 열 것을 권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은우 씨,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빵 굽는 일에 대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 주방을 빵집으로 만들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빵을 만들고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결국 지혜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주방을 그녀의 꿈에 맞게 새롭게 꾸몄다. 최신식 제빵 기계들과 넓은 작업대,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빈티지풍의 장식품들로 가득 채웠다. 지혜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빵을 구웠고 나는 그녀가 만든 빵들을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그들은 지혜의 빵 맛에 감탄하며 빵집을 열어달라고 졸랐다. 지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행복해했고 나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혜는 내가 모르는 지난 15년의 삶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홀로 아이를 낳고 세상의 시선과 싸우며 빵집을 열기까지의 힘겨웠던 시간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은 나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혜는 내게 말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했을 거예요. 저 역시 제 길을 걸어야 했고요. 우리는 서로 너무 어렸으니까요. 이제 와서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우리의 관계는 유진이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유진이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유진이를 꽉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울어? 유진이의 순수한 물음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아빠가 되었음을,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권은우가 아니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빵 냄새를 맡으며 빵집 일을 돕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숙제를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사람들은 나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다. 나를 알던 사람들은 내가 결혼 후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찾았음을 알았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유진이 덕분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시간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유진이의 친부임을 공식적으로 밝혀야만 했다. 유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다가왔고 나는 아이에게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나는 지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혜씨, 유진이를 내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내 말에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은우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회사와 사회는, 지혜는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 내가 공영에 처할 것을 걱정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상관없어요. 지혜씨, 이제 내 세상은 당신과 유진이에요.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늘 불안정했고, 이제 겨우 평온을 찾았는데, 내가 또다시 그녀의 삶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혜 씨, 내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줘요. 당신과 유진이에게 당당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당신이 세상의 그 어떤 시선에도 당당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곁에서 평생 지켜줄게요.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혜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나의 결정은 예상대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K테크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언론은 내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권은우 CEO의 숨겨진 아이, 그리고 신데렐라 찾기 스토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나의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에 열광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로맨티스트라 칭송했지만 어떤 이들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인이라 비난했다. 나의 가족, 특히 나를 키워주신 고모님은 크게 실망하셨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은우야,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니? 그 아이는 네 앞길에 방해가 될 뿐이야. 그리고 그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니? 라고 소리치셨다. 나는 고모님의 말을 들으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분에게는 나의 성공과 집안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내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지혜와 유진이의 행복이었다. 지혜는 나의 상황을 보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내게 이 모든 것을 멈추자고 말했다. 은우 씨, 내가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제발, 이제 그만해요. 나 혼자서도 유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 씨, 내가 왜 내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내 삶은 이미 당신과 유진이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걸요. 세상의 시선이나 집안의 명예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당신과 유진이를 잃었던 시간이에요.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 폭풍 같은 시기를 함께 견디기로 했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모든 오해와 소문을 바로잡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지혜는 내가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것은 당신과 유진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기자회견 당일 나는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나는 그들에게 내 지난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젊은 시절 성공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좇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신데렐라라 부르며 수년간 찾아 헤맸지만 그 시간은 저 자신을 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 유진이는 저와 윤지혜 씨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온기를 잃었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윤지혜 씨와 유진이를 만난 후 저는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녀들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한 삶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을 지키고 사랑할 것입니다. 내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나는 연단을 내려와 미리 준비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혜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편지였다. 나는 편지에 우리의 첫 만남부터 헤어진 이유, 그리고 다시 만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았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고백했다. 지혜 씨, 당신은 제게 한 번도 묻지 않았지만 제가 당신과 유진이를 다시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잃어버린 과거이자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유진이는 제 미래이자 제 전부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을 당신과 유진이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고백의 기자회견장은 다시 술렁거렸다. 나의 기자회견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백에 감동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그들을 지킬 용기를 얻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혜는 유진이를 재우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내 품에 안겼다. 은우 씨,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혜 씨, 이제 괜찮아요. 나는 이제 당신과 유진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예요.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나의 삶은 예상보다 더 극적으로 변했다. 나는 모든 것을 지혜와 유진이를 중심으로 재편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는 오직 두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나는 그제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유진이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지혜와 함께 장을 보며 저녁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나는 지혜에게 빵집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대규모의 베이커리가 아닌 예전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동네 빵집을. 나는 그 빵집의 이름도 행복한 빵집 그대로 두었다. 지혜는 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빵집 인테리어를 꾸미고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골랐다. 빵집이 완성되어 가면서 지혜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오븐을 바라보았고 능숙한 손길로 반죽을 주물렀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녀의 꿈을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개업날, 빵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의 기자회견을 보고 찾아온 기자들과 호기심 가득한 손님들, 그리고 지혜를 응원하는 오랜 단골 손님들이 빵집을 가득 채웠다. 유진이는 빵집의 마스코트처럼 손님들에게 빵을 건네며 해맑게 웃었다. 나는 빵집 한편에 서서 그 모든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혜는 예전처럼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녀의 빵집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찬 사랑방이 되었다. 나는 지혜의 아버지, 즉 나의 장인어른을 찾아뵈었다. 그는 지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자네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자네는 내 딸의 청춘을 훔쳐갔어. 나는 자네를 용서할 수 없네. 나는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미성숙했습니다. 지혜 씨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지혜 씨와 유진이에게 행복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평생을 지혜 씨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나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한 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네가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손녀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내가 자네를 막을 이유가 없네. 다만 다시는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을 보게 하지 말게. 만약 내 딸이 다시 울게 된다면 그때는 자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평생을 걸고 지혜 씨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지혜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작은 카페를 통째로 빌렸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에게 내가 손수 쓴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내가 그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던 사랑의 의미와 이제 그녀와 아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담았다.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지혜 씨, 15년 전에는 이 반지를 줄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 나는 유진이를 법적으로 나의 호적에 올렸다. 유진이는 이제 권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가족이 되었다. 서류상으로만 가족이 된 것이 아니었다. 유진이는 이제 나를 당당하게 아빠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호텔 결혼식 대신 우리는 지혜가 좋아하는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으로는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다. 지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신부가 되었고 유진이는 화동이 되어 우리의 결혼 행진을 도왔다. 나는 그 둘을 보며 내가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고 내 삶은 비로소 완전해졌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마치 마법처럼 평온하고 행복해졌다. 나는 더 이상 숨막히는 성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나의 아침은 지혜가 구워주는 따뜻한 빵 냄새와 유진이의 아빠, 빵 먹어라는 해맑은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출근길에 나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다. 유진이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야 라고 나를 자랑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여전히 K테크의 CEO였지만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중요한 미팅이 없으면 정시 퇴근을 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한 번은 지혜와 유진이가 가고 싶어 했던 오래된 동네 놀이공원에 갔다. 나는 그곳에서 유진이와 함께 솜사탕을 먹고 회전목마를 탔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놀이공원이라는 곳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지혜는 그런 나를 보며 웃었고 그 웃음은 내게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지혜는 행복한 빵집을 다시 열었다. 빵집은 예전처럼 소박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긴 빵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종종 빵집에 들러 지혜의 일을 도왔다. 나는 이제 능숙하게 빵을 포장하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지혜와 함께 유진이를 재웠다. 유진이는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 씨, 내가 당신과 유진이를 만난 것은 기적 같아요. 지혜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은우 씨, 당신이 우리를 찾아와 준 것이 기적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와 유진이의 구원자예요. 나는 지혜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녀와 유진이가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외로운 영혼에 불과했다. 나는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숨어 텅 빈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삶에 들어온 후 나는 다시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권은우 CEO라는 거창한 이름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혜의 남편이자 유진이의 아빠로 불리기를 원했다. 내 삶의 모든 목표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되었다. 어느 해 겨울, 우리는 함께 빵집에서 크리스마스 빵을 만들었다. 유진이는 밀가루를 얼굴에 묻힌 채 천진난만하게 웃었고 지혜는 그런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빵집 안에는 갓 구운 빵 냄새와 우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신데렐라를 찾았고 그녀는 내게 진정한 가족을 선물했다. 그녀는 화려한 유리구두를 신은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지키며 살았던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있던 작은 소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나의 전부였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왕자가 공주를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아 방황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행운의 주인공이었다.